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잠시 미루어 두었던 두드림 교재 84페이지의 아랫부분 자본주의 경제 발전에 대하여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6.25 전쟁 이후에 대부분의 산업시설은 파괴되었고요. 전쟁과 관련해 긴급 지출된 비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그로 인한 물가 폭등은 서민 경제를 한층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생활필수품과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히 농촌은 절대 빈곤에 시달려 하루 3끼 식사조차 힘든 농가가 수두룩했죠. 식량이 모자라는 농민들은 풀뿌리와 나무 껍질들로 허기진 배를 채웠다고도 합니다. 전후복구를 위해 이승만 정부는 일제로부터 압류한 귀속 재산과 미국의 원조 물자를 민간 기업에 팔아 전후복구 자금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50년대 말까지 서서히 주요 공장과 산업시설에 대한 시설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죠. 1945년부터 1950년대까지 우리 경제의 특징을 우리는 원조 경제라고 해요. 미국은 1945년부터 1961년까지 약 31억 달러를 우리나라에 원조하였는데요. 경제 상태가 워낙 나빴기 때문에 미국의 원조는 당시 우리의 당장의 곤경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 정부 재정은 미국의 원조에 더 크게 의존하게 되었어요. 1956년에서 1961년까지 원조 비중이 국내 총생산의 13에서 14%에 다다랐고 재정 규모에 대한 비중은 50%를 넘나들어 조세 규모와 비슷했죠. 미국의 원조 물자는 대개 밀, 사탕수수, 면화 등 소비재 산업의 원료에 집중되어 제분업, 제당업, 면방직공업 등 이른바 300산업이 발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분업이라고 하는 건 밀가루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제당업이라고 하는 건 설탕, 그리고 면방직. 그래서 세 가지 모두 하얗다라고 해서 300산업이라고 부릅니다. 원조는 신흥 재벌을 탄생시킨 주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제분업과 제당업을 통하여 제1제당이라고 하는, 사실 제1제당은 지금 삼성의 원래 모기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삼성이라고 하는 CJ라고 하는 제1제당이 성장하게 된 과정도 이 원조 경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원조 물자를 배당받는 것 자체가 큰 이권이었는데 당시 대기업에 이것이 거의 독점적으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재벌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한편 미국에서 대량의 농산물이 들어오면서 식량난은 어느 정도 해소되긴 하였지만 국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여 농가 소득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미 농산물의 수입으로 인하여 좋은 점도 분명 존재하긴 했지만 이것이 농산물 가격의 폭락으로 이어져 농민층에는 안 좋아졌다라고 하는 점도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해요. 또한 광복 당시 조선 총독부 공공기관 및 일본인 소유의 재산을 민간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정치적 배경을 가진 자에게 우선적으로 분배하는 특권이 행해졌는데요. 주로 대기업체나 큰 공장은 대부분 불화 처리된 귀속 재산이었어요. 이걸 불화 처리라고 하는 건데 광복 당시에 이러한 총독부와 공공기관, 조선 식산회사라던가 혹은 토지조사 사업을 진행했었던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일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 이런 사람들을 이런 재산들을 일반인에게 넘겨주는데 주로 정치적 배경을 가진 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넘겨줬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귀속 기업체는 1950년대에 대개 불화되었는데 불화받은 가격이 실제 가격보다 낮았고요. 연고자도 조작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대요. 또 인플레이션이 심한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대기업일수록 구입할 수 있는 지가증권이나 은행 융자를 받아 매각 대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2중, 3중의 특혜를 받아 비대해지게 되면서 점차 이들이 독점 자본으로 성장하는 발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화 처리의 과정에서 정부가 경제에 막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정경유착을 불러오게 됐어요. 즉 정치와 경제가 밀접하게 부딪히게 되면서 여러 가지 부정부패와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1950년대 자본을 매판 자본, 관료 매판 자본, 관료 독점 자본 등으로 부르는 것은 이러한 정경유착과 굉장히 관련이 큽니다. 한국 경제는 외부 의존적 성격이 컸을 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도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희망적인 요소도 있었는데 전쟁 직후 혼란스러웠던 한국 경제는 195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56년에서 57년경부터 경제 건설기로 접어들기도 해요. 그러나 1958년부터 미국이 원조를 축소하고 무상 원조를 유상 차관,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체제로 전환하게 되면서 경제 불황이 찾아왔고 경제 성장률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는 이러한 원조 경제에 대한 글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원조 경제로 인하여 우리에게 도움이 된 측면도 있었지만 점차 문제가 농촌 경제에 있어서 되게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하기도 하였고 이 미국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화되게 되면서 원조가 줄어든 다음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6.25 전쟁 이후에 무너져간 경제를 복구하고 있을 때 역시 북한도 전쟁 후,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6.25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간략하게만 적어놨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승만의 독재 정치가 강화되고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김일성 역시 6.25 전쟁을 이용하여 1인 독재 체제를 강화해 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라이벌이었던 세력들과 비판 세력들이 숙청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이었던 인물이 바로 김원봉이라던가 혹은 박헌영 등의 북한 정권의 수립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였지만 이 김일성이 권력을 독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위협되는 또 다른 권력들이 많이 제거당하게 되면서 오직 김일성의 나라로만 변화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또한 북한 역시 6.25 전쟁 이후에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확립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원조를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당시는 냉전 체제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나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만 각각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미국 그리고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소련과 중국이 자신들의 체제의 우월성을 드러내기에 훨씬 더 유리했기 때문에 이러한 원조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또한 북한은 이제 본격적으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생산시설을 공유하게 되면서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지 않는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확고히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